자, 755페이지죠. 매매의 효력입니다. 자, 매매의 효력은요, 기본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각각 권리 의무 관계인데, 의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매도인의 기본적 의무란 것은 약속한 재산권 이전 의무가 가장 기본적 의무예요. 그러니까 재산권 이전함과 동시에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게 뭐예요? 매도인이 당해 목적물인 매매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목적물도 인도해 줘야겠죠. 그래서 재산권 이전 의무와 목적물 인도 의무가 가장 기본적 의무입니다. 이때 만약에 그 물건의 과실, 열매가 생겼을 때 그 과실은 그러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다 넘겨줘야 되는가? 즉 언제까지 그러면 그 과실, 열매는 매도인이 취득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 되겠죠. 그것이 그 교재 756페이지에 가면 과실의 기속 문제에서 우리 민법 조문을 정리해 놨습니다. 587조예요. 매매계약 이전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이 말은요, 이 의미를 잘 알아주셔야 돼요. 매매계약을 하면서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할 날짜를 예컨대 10월 30일이다 이렇게 정했다 합시다. 그러면 10월 30일까지는 즉 이행기죠. 이행기 10월 30일까지는 매도인이 그 과실을 취득하고 이행기인 10월 30일이 넘어버리면 매수인한테 넘겨줘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이 되겠죠.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이 법조문에 보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인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목적물이 매매 목적물 인도할 때까지는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매도인에게 속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말을 꼭 조심해야겠습니다. 즉 인도하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인도할 때까지는 결국은 그 사이에 발생한 과실은 매도인이 가져갑니다. 다만 거기에 예외 규정이 하나 있죠. 조문이 하나 있죠. 그러나 만약에요, 대금을 다 지급받았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당연히요, 그렇죠, 대금을 다 받은 경우에는 매매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매수인한테 인도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의 의무는 뭘까요? 자, 758페이지죠. 매수인의 의무는 가장 중요한 게 대금 지급하는 거죠. 따라서 대금 지급 의무가 매수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금은 당사자가 약정한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죠? 자, 이때 대금 지급 시기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에 특별한 규정을 뒀죠. 585조에 보시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자, 매도인에게 일정한 의무, 즉 재산권 이전할 의무를 규정을 줬다면 당연히 매수인에도 똑같은 그 기한이 적용받아야겠죠. 동일한 기한으로 추정해야겠죠. 이유는 뭐예요? 바로 동시이행 관계,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이니까 동시이행 관계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85조에 보시면 당사자 일방의 채무 이행기가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그 동일한 기한으로 있다고 추정하자. 이래 놨죠.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 그럼 대금 지급 장소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도 우리 민법에 특별한 규정을 뒀죠. 586조에 있습니다.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한다. 이래놨죠. 이것은 곧 뭐예요? 바로 이것도 역시 동시행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둔 것이죠. 자, 그렇게 또 해석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요, 매수인한테 특별한 권리를 하나 줬어요. 그게 여러분 교재 75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동그라미 5번에요. 대금 지급 거절권요. 자, 매수인은 가장 중요한 의무, 즉 채무가 뭐냐면 대금을 지급할 채무예요. 그런데 이행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절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588조에 있어요. 거기 보면 588조 보세요.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즉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재산권에 대해서 말입니다.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권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제3자, 즉 매도인이 아닌 제3자가 야, 너 둘이 사이에 매매 계약한 그 재산권은 내 거야 라고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더란 거예요. 이런 경우에 바로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매수인은 그 범위 한도에서, 즉 자기가 취득할 수 없는 범위, 잃어버릴 범위, 잃을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는 대금 지급 전부나 일부를 지급 못하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게 그 위험의 한도에서요.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위험의 한도에서 그 범위에서 대금 뭐 전부일 수도 있고 전부 또는 일부일 수도 있죠. 대금 전부나 일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거절하는 거예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죠? 자, 이렇게 언제나 전부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안 되죠.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매도인이요, 제3자가 주장하는데 제가 말이 아니야. 엉터리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담보 제공할 테니까 돈은 줘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매수인한테 제공한 경우에는 그때는 매수인은 대금 지급 거절을 못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매도인이요, 공탁해라. 대금을 공탁해라. 내가 얘하고 내 권리라는 걸 확정한 다음에 내가 소유권 넘겨줄 테니까, 제대로 넘겨줄 테니까 일단 공탁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공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거절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꼭 해두십시다. 특히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이거예요.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언제나 대금 지급 전부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한도에서 거절한다라는 것 알아두셔야 돼요. 위험의 한도에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 가끔가다 시험을 이렇게 살짝 바꾸어 내기도 합니다. 물론 매도인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 목적물을 매수인이 받아줘야만 매도인이 의무를 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의식상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목적물을 수령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해석해야겠죠. 그것이 760페이지에 보면 공평의 이념, 신의식상 그렇게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목적물 수령 의무 이런 게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761페이지에 가면 매매 계약 비용의 부담이 있습니다. 매매 계약 비용은 당사자 약정에서 의하고 약정이 없으면 균분 부담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절반으로 부담하면 된다 이 말이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매도인에 있어서 매매 계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요, 결국은 매도인의 의무가 뭐예요? 매도인의 의무가 재산권 이전 의무잖아요. 또 목적 물건의 인도 의무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재산권이나 물건, 즉 매도인의 의무인 재산권이나 물건 이 이전한 의무 내용에 여기에 흠이 있을 때요, 하자가 존재하면 언제나 이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매도인의 책임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이 책임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한다. 왜냐하면 매수인이 부담하는 의무는 대금 지급 의무이고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에는 정한 결정되어 있는 그 대금만큼 금전을 준비해서 넘기면 거기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금에는 하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도인의 의무인 재산권이나 물건에는 하자가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한다면
그 대가성 또는 유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도인이 그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그래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대등한 가치를 교부하게 돼요. 그래서 유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담보 책임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 담보 책임의 성질은 매도인이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책임의 성질은 첫 번째, 매도인이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두 번째,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법정 책임입니다. 그 성격이. 즉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 민법상의 규정대로 책임을 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법정 책임입니다. 법정 책임. 그리고 이 법정 책임은 우리 민법에 규정이 있다는 거죠. 법정 책임으로서 담보 책임의 규정. 의 규정에서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 규정의 성격은 이것은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따라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 담보 책임을 가중 특약도 할 수 있고 감경 특약도 할 수 있고 면제 특약도 가능합니다. 이 특약은 유효한 특약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임의 규정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법에 있는 이 무과실 법정 책임인 매도인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이렇게요. 가중, 감경 또는 면제 특약도 가능하다. 다만 이 가중, 감경, 면제 특약 중에서 감경, 면제 특약이 말이죠. 만약에 신의 측에 반하면 이때 이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즉 이런 거죠. 매매 목적물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매도인이 그냥 나 책임 안 진다라고 하거나 또 내가 너한테 매매 계약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더라도 나는 담보 책임 안 진다 라고 하는 약정이란 것은 신의식에 반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의 약정은 무효로 취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뭐. 이렇게요. 자, 이 세 가지 성격이 기본적으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때 이 법에 정해져 있는 책임의 유형은 개괄적으로 책임의 개관을 해보면 어떤 유형의 책임이 있느냐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 책임은 곧 매수인의 권리로 나타나겠죠. 매수인의 권리의 유형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기본적으로는요. 매수인한테 손해가 생기면 매수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기본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매도인이 지급 인도한 재산권이나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그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권리나 재산권이나 물건의 하자 때문에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중대한 하자가 존재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매매계약을 유지해서 손해배상만 가지고 해결할 일이 아니죠. 이때는 계약 해제권을 인정해 준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매수인의 권리요. 즉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서 매수인의 권리의 가장 기본이 뭐냐?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 해제권을 가지고 매수인이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매도인이 여기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물론 해제했으니까 그 매매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이미 주고받은 것이 있으면 원상 복구해서 해야 되니까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선납 불문하고 다 돌려줘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손해배상은 규정에 따라서 손해배상 유정하면 되겠고요. 이래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요. 그 외에 매매의 형태에 따라서 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해버릴 수 있는
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매매 형태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자기의 재산으로 갚아줬을 때 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자기의 재산을 내놓은 것에 따라서 나갔던 모든 비용을 상환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연되는 그러한 매매 형태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 목적물이 동종, 동질, 동종의 물건이 여러 개 있을 때, 같은 물건이 여러 개 있을 때, 이게 종류물이라고 그러죠. 종류물 매매로 해당됐을 때 그 어느 물건을 특정해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인도했는데 특정하여 인도할 당시에 그 물건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 매수인에게는 일정한 경우에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야, 이 물건 도저히 못 쓰겠다 하자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한 물건으로 다시 주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있습니다. 완전물을 내놔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5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을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여러분 교재요. 761페이지 이하에 보시면 담보 책임의 법적 성질로서 법정 책임이다. 원칙적으로요. 그 다음 두 번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무과실 책임이다. 즉 매도인이 잘못이 없어도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민법상의 규정으로 존재하니까 이 규정의 성격은 전부 임의 규정의 성격이 있습니다. 뒤에 또 교재에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763페이지에 가면 담보 책임 내용의 개관 내놨죠. 뭐 이런 내용이죠. 매수인에게 어떠한 권리로서 인정해 주는가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체로 보니까 이 5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또 해제권 행사한다든지 또 대금을 감액을 일방적으로 청구한다든지 또 매수인 자기 호주문에서 나간 재산 그리고 그 비용 전체를 다 내놔라 할 수가 있다든지 출제비 상환 청구요. 그리고 완전한 물건으로 다시 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나 이건 없습니다. 이게 당의 목적물에 물건에 하자가 있으니까 이 하자를 보수해서 주라 고쳐주라 이런 권리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그죠? 이런 5가지 권리는 있으나 여기에요. 이 하자를 보수해서 고쳐서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러한 청구권은 매수인한테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이 하자 보수 청구권은요.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요. 수급인이 물건을 이렇게 다 완성해가지고 약속한 내용대로 완성해서 도급인한테 건네줬단 말이야. 근데 그 물건을 인도받은 도급인이 보니까 물건에 하자가 있더란 거예요. 이럴 때는 도급인이 수급인한테요. 야, 너 물건 제대로 못 만들었다. 이 물건에 하자가 있으니까 이거 고쳐라. 이게 바로 하자 보수 청구입니다. 그러나 매도인의 담보 책임 안에는 매수인이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셔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764페이지에 가면 관련 문제에서요. 담보 책임과 동시행 관계다 했는데 뭐 손해배상 계약 해제한다든가 서로 주고받아야 될 내용이 있을 때는 동시행 관계란 거죠. 해제하면 동시행 관계가 발생하잖아. 그죠? 그런 관계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담보 책임 면제의 특약 했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거죠.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가중간격 면제 특약이 유효하다. 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면제 특약이 가능하다 이 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요. 765페이지에 가면 거기 제일 위에 리얼 동그라미 있죠. 765페이지에 리얼 동그라미 담보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합 문제 있는데 여기에는요. 판례가
우리 민법에 담보 책임의 문제도 발생하고 또 채무 불이행 책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 두 개의 권리를 매수인은 다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담보 책임이 안 되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채무 불이행 책임이 안 되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합을 인정하자라는 것이 판례 태도예요. 그래서 담보 책임이 성립한다고 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죠? 또 담보 책임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개 다 경합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왜냐하면 두 제도가 즉 담보 책임의 제도와 채무 불이행 책임의 제도는 별개니까 양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두 가지 요건을 각각 살펴봐서 인정되면 어느 것이라도 주장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여러분은 경합을 인정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우리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기본적으로 유형을 보면 재산권의 하자가 있으면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해서 이런 게 하나 나올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인도한 물건, 매도인이 인도해야 할 물건, 목적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한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 있겠죠?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 그래서 이 담보 책임의 형태는 두 가지 있을 거예요. 그죠? 담보 책임의 유형에는 크게 나누면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과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766페이지 가면 2번 권리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해서 여기에 정리해놨죠. 자, 여기서는요. 다음과 같이 먼저 여러분은 이 내용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에는요. 자, 권리의 하자,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말입니다. 매도인이 이전해주는 재산권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 매수인이 모르고 매수했다. 그러니까 이 하자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했다 하면 매수인은 보호해야죠. 보호를 해야 되니까 이때는 이 매수인은 담보 책임을 물으면 되겠죠. 그죠? 이걸 다 인정해야겠죠. 계약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권리 하자 때문에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선의의 매수인이라면 야 계약 해지한다 이런 내용을 다 행사할 수 있겠다. 그죠? 다 뭐 인정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권리 하자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매수한 사람이요. 알면서 매수한 사람은 그 하자 있음을 알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요. 그 재산권 하자에 대해서 자기의 손해 발생에 대해서 대책을 다 세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의 매수인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죠. 즉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즉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원칙은 그죠? 이게 원칙이에요. 보호 원칙. 악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호할 필요 없으니까 담보 책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합니다. 이게 원칙인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 권리의 하자에 있어서 권리 하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한 이 매수인에게 담보 책임을 인정하는 예외가 있다. 악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매매 형태에 따라서요. 악의 매수인이 야 매도인 책임져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민법에 정했다는 거예요. 이 예외의 모습을 그리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 종류를 정리해둬야 됩니다.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악의 매수인임에도 불구하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 매매 형태는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그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넘겨주기로 한 재산권이 전부가 타인의 권리일 때예요.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요. 이때 매수인은요. 이때 매수인은 알면서 매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말이죠. 악의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계약 해제권 행사는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요 한 개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1번.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암기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요. 매도인이 처분하기로 한, 즉 매매하기로 한, 매도하기로 한 그 매매 목적물의 재산권이 일부가 타인의 재산권인 경우요. 그럼 우리는 일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 역시 악의 매수인 이 사람이요. 어떤 권리 행사할 수 있냐. 악의 매수인이 요게 대금을 감액을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요. 이게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니까 예컨대 이러죠. 매도인이 자기 동생 토지 옆에 바로 붙어 있는 200평을 합쳐가지고 자기 토지 800평하고 자기 동생의 친동생의 토지 200평을 함께 붙여서 매수인이 1000평을 사겠다 그러니까 그걸 다 팔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평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네요. 자, 이때 매수인이요 800평은 매도인의 소유고 나머지 200평은 그 옆에 있는 짜투리 땅이 한 200평이 그 매도인의 동생 토지다, 동생의 소유 토지다는 걸 알고 샀어요. 매매계약했어요. 이게 바로 악의 매수인이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매수인이 나는 못 팔겠습니다. 즉 매도인 중에 매도인의 소유 재산 이외의 동생이 말입니다. 못 팔겠다 200평은 라고 해버리면 200평 못 사잖아요. 이럴 때 매수인은 그 200평만큼을 그 대금에서 비율별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800평에 대해서만 대금 지급할게요 라고 하는 게 바로 대금 감액 청구예요. 이걸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예요. 당해 부동산이 말입니다. 이미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대금을 다 주고 사겠다. 대신에 그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매도인이 그것을 없애주라. 그래서 둘이가 합의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매도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당해 그 목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버리면, 행사해서 경매에 붙여버리면 이때 매수인은 취득한 소유권이나 재산권 또는 취득할 수가 없게 되버리죠. 자, 이런 경우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행사의 경우. 이때 이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라는 것은 경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그 알면서 매수한 사람은 재산권을 상실하거나, 즉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버리죠. 이게요. 그래서 이게 그러한 사실을 알고 매수한 사람일지라도 그래요. 이렇게 합니다. 손해배상, 즉 계약을 해제해버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매수인이 자기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서 저당권자한테 변제해버리거나 전세권자한테 전세금을 돌려줘버렸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때 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내 호주머니에서 내가 모든 재산, 나의 재산, 내 재산 출제한 거, 그 모든 비용을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출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아니면 대신 갚아줬을 때 말이죠. 이때는 출제비 상환 청구권을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요. 자, 이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의 매매 형태는요.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요. 이때 이게 여기는 해제권만, 여기는 대금 감액 청구권만, 여기는 해제 손해배상 또는 출제비 상환 청구권을 다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악의 매수인을 보호하고 있다. 자,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한다. 반드시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그 전으로 해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766페이지에 양갈로 1번에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바로 이거죠.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매매는 악의 매수는 해제권, 선의 매수는 당연히 해제권 행사할 뿐만 아니라 손해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죠. 그 내용을 볼까요? 거기에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 있을 때 이 매수인은 어떤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를 보면 우리 교재 768페이지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 2번 담보 책임의 내용을 보시면 계약 해제권은 선의 악의를 불문한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다 이랬죠. 그러나 니은 손해배상 청구권은 선의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다 이랬죠. 이때 손해배상은 범위가요 이행이익 배상이다. 그죠? 즉 이행되었더라면 누릴 수 있었던 이익만큼의 손해를 배상하라. 이행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예요. 769페이지예요. 양갈로 2번에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가 돼 있죠. 이거는 이겁니다. 그죠? 일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했다 이 말이죠. 자, 이때 악의 매수인일지라도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선의의 매수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요. 손해배상 청구하고 계약 해제도 할 수 있겠죠. 손해배상과 계약 해제도 선의의 매수인은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요. 요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는 여기에 있는 대금 감액 청구권, 악의의 매수인일 때는 대금 감액 청구권은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이 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악의 매수인은 이렇게 1년 내. 요 1년이 제척 기간이죠. 근데 만약에 선의의 매수인은 어떻게 될까? 선의의 매수인은 이때는요. 그래요. 안날로부터예요. 안날로부터 1년 내에 제척 기간에 행사를 요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그것도 역시 담보 책임의 내용을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죠. 770페이지예요.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담보 책임의 내용 보시면 기억, 대금 감액 청구권은 선납 불문한 매수인에게 인정한다. 그죠? 근데 니은 그리고 디귿에 보시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인데 여기는 선의 매수인만 각각 행사할 수 있다 해놨죠? 그리고 제척기간이 있어요. 그죠? 여기 제척기간은 여기입니다.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 즉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했을 때인데요. 선의 매수인 경우에는 일부 타인의 권리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한테 그 내용을 전부를 이전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때부터 안때로부터죠. 안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되고 악의 매수인일 때는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요. 목적물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의 경우요.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의 경우는 여기 없죠. 여기에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이 없잖아요. 여기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수량 부족 일부 매실되는 그런 형태에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선의의 매수인만 인정해야겠죠? 왜요? 선의의 매수는 보호한다 했으니까. 그렇죠? 자, 선의 매수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랬습니다.
보호돼야 한다.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니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해당되는 그러한 매매 계약이 있을 때는 선의 매수인만, 즉 일부 멸실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수한 사람, 그 사람만 대금 감액, 손해배상,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선의의 매수인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교재 772페이지에 있습니다. 담보 책임의 내용 보세요. 여기는 선의의 매수인의 경우에만 인정한다. 기억에 있어요. 그죠? 악의 매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예 보호 안 됩니다. 그죠? 왜? 여기에 안 들어가니까. 우리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 물론 제척기간도 여기는 적용 있네요. 그죠? 1년. 안날로부터 1년. 요것만 있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용의권에 의하여 제한받고 있는 경우였는데, 거기 보시면 575조에 있죠.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매수인이 당의 매매 목적물을 취득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죠. 이미 다른 물권자가 물권을 딱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기도 뭐예요? 그런 경우는 뭐예요? 여기 해당되지 않죠. 이 세 가지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목적 부동산에 용익물권이나 기타 제3자가 지배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선의로 매수한 사람만 보호하겠죠. 여기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죠? 선의 매수인만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제척기간은 안날로부터 1년 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773페이지네요. 양글 5번.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매수인의 경우입니다. 이건 576조인데요. 자, 이것도 역시 여기에 해당되는 거 봐야죠. 여기 있네요. 저당권 전세권 행사의 경우였죠. 저당권 전세권 행사를 인하여 소유권을 재산권을 상실하거나 또는 취득할 수 없는 상태가 된 매수인이 되겠죠. 여기 저당권 전세권 행사 여기에 해당되네요. 그럼 뭐예요? 매수인은 이 저당권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계약 해제,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재산으로 출제해서 자기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저당권 전세권 소멸시켰다면 출제비 상환 청구권을 매도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것이 여러분 교재에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775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동그라미 2번 있습니다.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매수인은 계약 해제, 출제비 상환 청구권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까지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권리의 하자를 정리했습니다. 자,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는요. 권리의 하자와 차이점을 잘 또 이해해 둬야겠는데, 자, 권리의 하자에 있어서는 이 매수인이 선의이냐 아니면 악의이냐에 따라서 보호되는 범위가 정해졌죠. 이게요. 권리의 하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당의 그 매수인이 권리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수했느냐 알고 매수했느냐에 따라서 그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건의 하자 이에 따라서 담보 책임을 묻게 될 때는 자 먼저요. 아무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일단 매매 목적 물건에 하자가 존재하겠죠. 이때 특정물 매매일 때는 매매 계약 체결할 때 하자가 존재해야 될 것이고 종류물 매매일 때 즉 동일한 물건이 매매 목적 물건이 아주 똑같은 물건이 여러 개 있을 때 이걸 종류물 매매라 그래요. 종류물 매매일 때는 그래요.
그때는 인도할 때 하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인도할 때, 특정해서 인도할 때 물건에 하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물건의 하자는 물건이 보통 그러한 물건이 갖춰야 할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죠. 자, 두 번째, 그러면 매수인은요? 매수인은 이 물건의 하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도 없는 매수인이어야 합니다. 매매 당시에요. 이게요. 자, 여기에 보면 매수인의 차이가 있다. 그죠? 물건의 하자 존재에 대해서 몰랐을 뿐만 아니라 과실도 없었을 때만 담보 책임을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이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당해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면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계약 해제권도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물건이 만약에 종류물 매매일 때는 손해배상 해제권 이외에도 완전물 급부 청구도 행사할 수 있죠. 자, 이러한 권리가 바로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한테 발생하는 권리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여기에는요. 여기는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으로서의 권리에는 행사 기간이 이 사실, 즉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제척기간이 이렇게 1년이 아니라는 거죠. 제척기간이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나버리면 못해요. 자, 이때 이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해서는요. 경매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 즉 경매 목적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는 그 매수인인 경락인은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담보 책임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매에서 경매 목적물에 있어서의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 권리 하자가 있을 때 요 한에서만 매도인 담보 책임의 규정을 담보 책임의 규정. 그럼 매도인은 결국은 그 채무자겠죠. 채무자가 소유자니까 이것을 인정합니다. 이게요. 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경매에 대해서 있어서는 담보 책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권리 하자에서만 인정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이 우리 교재에 정리된 것이다. 그래서 776페이지 가면 성립 요건에요. 하자, 물건의 하자 존재할 것, 그리고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매수인은 몰랐을 뿐만 아니라 과실도 없어야 한다. 그래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목적 달성할 수 없다면 해제까지도 할 수 있다. 또 종류물이라면 완전물 급부 청구까지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권리 행사는 제척기간이 6개월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것이 778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죠. 계약 해제, 손해배상, 완전물 급부 청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780페이지에 있어서는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에서는요. 여기는 꼭 알아두세요. 여기는 이 내용 잊으시면 안 돼요. 경매에서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이 발생하고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생기지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했어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들을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매에 관한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